앞으로의 내 삶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남은 인생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 이런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속 시원한 답을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서울의 작은 공원, 늦은 오후. 78세의 김영수 할아버지는 벤치에 앉아 천천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은퇴한 지 벌써 13년. 한때는 분주하고 바쁘게 흘러가던 시간이 이제는 너무나도 느리게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습관처럼 TV를 켜고 가끔 동네를 산책하지만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내가 3년 전 세상을 떠난 후 그는 더더욱 혼자가 된 기분이었고 무언가를 해볼 엄두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한편 비슷한 나이에 76세 박정희 할머니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근처 공원에서 태극권을 연습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주 2회 지역 도서관에서 영어 강좌를 듣습니다. 주말에는 손자들과 시간을 보내고 가끔은 봉사활동에도 참여합니다. 그녀의 하루는 단조롭지 않고 활기찹니다. 공원에서 친구들과 수다를 떨며 웃고 새로운 것을 배우며 삶의 의미를 찾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은퇴 후 비슷한 나이를 살아가고 있지만 삶의 모습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단순히 운이 좋거나 나쁜 문제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노년기를 대하는 태도와 습관이 이러한 차이를 만들어낸 걸까요? 우리 사회에서 노년기, 특히 72세부터 86세까지의 시기는 종종 쇠퇴와 상실의 시간으로 여겨집니다. 이제 몸도 예전 같지 않으니 그냥 쉬어야지. 새로운 걸 배우기엔 너무 늦었어.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습니다. 하지만 과연 정말 그럴까요? 최신 노년학 연구와 실제 사례들은 정반대의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 시기는 단순히 소극적으로 시간을 보내는 시기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오히려 인생의 황금기가 될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단순한 수명 연장이 아니라 건강하고 활동적으로 살아가는 기간이 진정한 성공적인 노년의 척도라고 강조합니다. 즉, 오래 사는 것보다 어떻게 사느냐가 훨씬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이 글에서는 과학적 연구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72에서 86세의 시기에 실천할 수 있는 7가지 핵심 습관을 소개합니다. 이 습관들은 단순히 노년의 불행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는 시간으로 바꾸어 줄 것입니다. 이제부터 소개할 습관들을 천천히 읽으며 자신의 삶에 적용해 볼 방법을 고민해 보세요. 그리고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보세요. 첫 번째로 다음 세대와의 연결과 지혜 전달을 위한 유산을 남겨야 합니다. 유산이라고 해서 크게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노년기에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자신이 살아온 삶의 경험과 가치를 후대에 전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물질적인 유산뿐만 아니라 가족과의 추억, 삶의 지혜, 자신만의 이야기를 남기는 것이 큰 의미를 가집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공유하는 것은 정체성을 확립하고 삶의 의미를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가족과 후대에게는 소중한 기억이 되어 세대를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 연구에 따르면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후대에 전하는 노인들은 목적의식이 강화되고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미국 심리학회 APA 연구에서도 가족 이야기와 개인 역사를 기록하는 노인이 더 강한 정체성과 자존감을 가지며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경향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85세 송경호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 작은 마을에서 농부로 일하며 가족을 부양했습니다. 그는 손자들에게 자신의 삶을 기록으로 남기고 싶어 80세부터 자서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일기처럼 썼어요. 그런데 쓰다 보니 내 삶을 돌아보게 되고 자녀들에게 어떤 가치를 전하고 싶은지도 명확해지더라고요. 현재 그는 지역 도서관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내 인생 이야기 쓰기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79세 김정자 할머니는 오랜 세월 가족의 전통 요리법을 간직해 왔습니다. 손녀의 제안으로 이를 정리해 작은 요리책을 만들었고, 가족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에서도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손녀가 저 대신 김치를 담그고 명절 음식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 뿌듯해요. 유산을 남기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한 실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자신의 인생 경험을 기록하고 가족이나 친구들과 공유하여 자선전이나 회고록을 작성해 봅니다. 그리고 가족의 유산 정리합니다. 사진 앨범, 가계도, 전통 요리법 등을 정리해 후손들에게 전하세요. 젊은 세대에게 본인의 경험과 지식을 나누며 멘토가 되어 주세요. 조언을 나누며 세대 간 연결을 강화해 보세요. 그리고 유언장 및 재산 계획 수립하여 재정적, 정서적 유산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가족과 공유하세요. 또한 봉사활동, 장학금 기부, 문화유산 보존 활동 등을 통해 자신의 지혜와 자원을 지역 사회에 환원하세요. 노년기는 끝이 아니라 세대 간 가치를 전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남기고 후손에게 지혜를 전하는 것은 삶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규칙적인 신체 활동을 통해 건강한 신체, 건강한 정신을 유지하세요. 노년기에 신체 활동을 줄이면 근육이 빠르게 감소하고 관절과 뼈가 약해지면서 활동성이 떨어집니다. 그 결과 낙상의 위험이 커지고 스스로 생활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움직임이 줄어들수록 우울증과 외로움을 겪을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하지만 반대로 규칙적인 신체 활동을 유지하면 근육을 보존하고 관절을 건강하게 유지하며 기분까지 개선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와서 운동한다고 달라질 게 있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연구에 따르면 운동을 시작하는 나이가 늦더라도 그 효과는 충분히 나타난다고 합니다. 즉, 지금까지 운동을 하지 않았다 해도 오늘부터 시작하면 충분히 건강을 개선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진행한 장기 연구에 따르면 70대 이상의 성인이 규칙적인 신체 활동을 유지할 경우 심혈관 질환 위험이 35% 감소하고 인지 기능 저하 속도도 현저히 늦춰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국립노화연구소의 IAEA 연구에서는 일주일에 150분의 중강도 유산소 운동과 주 2회의 근력 훈련이 노인의 면역 기능을 강화하고 노화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만성염증을 감소시킨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대학교 노화연구소가 진행한 한국 노인 2,5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일상생활 기능 저하 속도가 45% 느렸다고 보고되었습니다. 83세의 이종국 할아버지는 75세까지 운동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건강검진에서 혈압과 당뇨 수치가 높아지자 의사의 권유로 걷기 모임에 가입했습니다. 처음에는 20분 걷는 것도 힘들었지만 점차 체력이 향상되며 지금은 매일 아침 1시간씩 걷고 주 2회 수영을 즐기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걷기 시작한 이후로 혈압약 용량이 절반으로 줄었어요. 무엇보다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걷다 보면 자연스럽게 친구들도 만나게 되고 이야기 나누다 보면 하루가 활기차게 시작돼요. 79세 정미경 할머니는 77세에 관절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움직이는 것조차 힘들어 운동을 꺼렸지만 의사의 권유로 수중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물에 들어가는 것도 겁이 났어요. 하지만 물속에서는 관절에 부담이 덜하다는 걸 알게 됐죠. 물속에서 걷는 것부터 시작했는데 점점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되었어요. 지금은 꾸준한 수중 운동 덕분에 관절 통증이 많이 줄어들었고 약물 의존도도 낮아졌습니다. 무엇보다 그녀는 원예 활동이라는 새로운 취미까지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보세요. 하루 10분의 가벼운 산책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처음부터 무리하지 않고 천천히 시간을 늘려갑니다. 그리고 운동을 하기 싫은 숙제가 아닌 즐거운 활동 선택하세요. 세상에는 즐겁고 재밌는 자신에게 맞은 운동이 많습니다. 꼭 헬스장에 나가 지겨운 운동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춤, 요가, 태극권, 수영 등 자신이 즐길 수 있는 운동을 찾아야 지속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특별히 시간을 내서 하는 운동보다 일상에서 운동을 자연스럽게 병행해 보세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이용하기, 버스 한 정거장 전에 내려 걷기 등 작은 습관으로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의지력이 약하다면 혼자 하는 운동보다 여러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룹 활동을 참여해 보세요. 지역 커뮤니티 센터나 노인복지관의 운동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사회적 교류와 운동을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사회적 단절되지 말고 사람들과 연결되어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수록 사회적 활동을 줄이고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친구와의 연락이 줄어들고 자녀들은 각자의 삶에 바빠 함께하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배우자가 세상을 떠난 후에는 더욱 외로움을 느끼기 쉽습니다. 이렇게 점점 혼자가 되는 시간이 늘어나면 사회적 고립과 우울증, 심지어 건강 악화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활발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더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며 인지 기능 저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교류는 정신적, 감정적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며 우리가 삶에서 의미를 찾고 활력을 느끼도록 도와줍니다. 브리검 영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강한 사회적 유대감을 가진 노인들은 심혈관 질환, 알츠하이머병, 우울증 발병률이 최대 50%까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 도호쿠 대학의 14년간의 종단 연구에서는 사회적 활동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평균 4.5년 더 오래 산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의 연구에서도 정기적인 사회적 교류가 있는 노인은 우울증 발병률이 65% 낮고 삶의 만족도가 높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즉, 사회적 관계는 단순한 기분 전환이 아니라 건강하고 오래 사는데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입니다. 83세 박명자 할머니는 남편과 사별한 후 깊은 우울감을 겪었습니다. 식사도 대충 때우고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그러던 중 아들의 권유로 지역 노인복지관의 합창단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시간을 보내려고 갔어요. 그런데 연습을 하면서 점점 즐거움을 느꼈죠. 같은 곡을 함께 부르며 친구들과 가까워졌고 공연을 하면서 자신감도 생겼어요. 지금은 주 3회 합창 연습을 하고 월 1회 공연도 합니다. 무엇보다 함께 활동하는 친구들이 생기면서 우울감이 사라지고 삶의 활력이 생겼습니다. 85세 이태식 할아버지는 은퇴 후 사회적 역할이 사라지는 느낌의 허전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76세의 지역 초등학교에서 진행하는 할아버지 선생님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아이들에게 전통놀이와 역사를 가르치면서 저도 배우고 성장하는 느낌이에요. 아이들의 순수한 에너지를 받으면 제가 다시 젊어지는 기분이 듭니다. 지금은 10년째 주 2회 학교를 방문하며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적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우선 가장 가까운 가족과의 관계 유지하세요. 정기적으로 자녀, 손자들과 식사 모임을 계획하고 영상통화나 메시지를 통해 소통을 지속합니다. 다음으로 새로운 사회 활동에 도전해 보세요. 합창단, 독서 모임, 공예 교실, 요가 수업 등 배움이 있는 모임은 자신의 성장과 함께 큰 활력이 되므로 새로운 모임에 참여해 보세요. 또한 사회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역 사회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사람들과 교류하면 보람과 행복을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다양한 디지털 기술 활용하여 관계망을 넓힐 수 있습니다. SNS, 온라인 커뮤니티, 화상통화를 활용해 멀리 있는 사람들과도 쉽게 소통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는 것은 단순히 외로움을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네 번째로 지속적인 학습과 새로운 취미를 가져 뇌를 활성화하는 것에 도전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노년에 접어들면서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뇌는 계속해서 새로운 자극을 받을 때 더욱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면 인지 기능이 향상되고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새로운 취미는 삶의 재미를 더해주고 성취감을 느끼게 하며 자신감을 높여줍니다. 내가 이 나이에 뭘 배워? 라고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하고 싶었던 것을 시작하기 좋은 시기입니다. 노스웨스턴 대학의 슈퍼 에이징 슈퍼마이너스 에이징 연구에 따르면 80대임에도 50대, 60대의 인지 능력을 유지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지속적으로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는 습관이었습니다. UC 버클리 연구진은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노인들의 뇌에서 새로운 신경 연결이 형성되는 것을 관찰하며 이는 노화된 뇌는 변화를 어렵게 한다는 기존 통념을 뒤집는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연세대학교 인지과학연구소 연구에 따르면 주 3회 이상 인지적 도전을 하는 75세 이상 노인은 치매 발병률이 48% 낮았다고 합니다. 81세 장미숙 할머니는 78세에 처음으로 스마트폰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문자 메시지 보내는 것조차 어려웠어요. 하지만 도서관에서 디지털 시니어 강좌를 듣고 나니 점점 익숙해지더군요. 지금은 유튜브로 요리법을 찾아보고 손녀와 영상 통화를 하고 인터넷 쇼핑도 즐깁니다. 최근에는 같은 강좌를 듣던 동료들과 함께 시니어 디지털 멘토단을 만들어 또래 노인들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을 배우고 나서 자신이 경험할 수 있는 세상이 넓어졌다고 하십니다. 도전하는 것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선 젊은 시절에 이런저런 이유로 못했던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배우고 싶었던 것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 것에 도전하세요. 외국어, 악기, 미술, 요리 등 그 어떤 것도 좋습니다. 평소 해보고 싶었던 것을 시작해 보세요. 요즘에 디지털 기술 익히는 것은 필수입니다.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 사용법을 배워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소통 범위를 넓힙니다. 그리고 인지적 도전이 있는 게임도 즐겨보세요. 체스, 스도쿠, 크로스워드 퍼즐 등 뇌를 자극하는 게임을 해보세요. 뭔가 집중하다 보면 새로운 재미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배우고 싶은 것이 없다면 평소 접하지 않던 장르의 책을 읽어보세요. 평소에 읽던 책이 아닌 다른 분야의 책을 읽으면 사고의 폭을 넓힐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 단순한 취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뇌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5번째로 경제적 안정감을 위해 재정 계획을 재점검해야 합니다. 노년기의 경제적 안정은 단순히 돈의 문제를 넘어 심리적 안정과 자존감과도 직결됩니다. 젊은 시절에는 일하면서 꾸준한 소득이 있었지만 은퇴 후에는 정해진 연금과 저축에 의존하게 됩니다. 예상보다 많은 의료비나 돌발적인 지출이 생길 경우 경제적인 불안이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재정적인 불안은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연구에 따르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스트레스 수치가 높고 면역력이 약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따라서 안정적인 재정 관리는 건강한 노년을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영국 런던 정경대학 LSE 연구에 따르면 노년기의 재정적 불안정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특히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상승시켜 면역 기능을 저하시킨다고 합니다. 미국 은퇴자 협회의 AARP 조사에 따르면 75세 이상 노인의 약 40%가 예상보다 높은 의료비와 장기 요양 비용으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으며 이는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집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에서도 노년기 재정관리 교육을 받은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재정 만족도가 35% 높고 불안과 우울 수준이 현저히 낮았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즉, 지금이라도 체계적인 재정 계획을 수립하고 점검하는 것이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방법이 됩니다. 79세 이상철 할아버지는 은퇴 후 적금과 연금으로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75세 때 갑작스러운 심장 수술로 많은 돈이 들어가면서 경제적 불안이 커졌습니다. 한순간에 큰 돈이 나가니까 남은 노후 자금이 부족할까봐 걱정이 많았어요. 가족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도 않았고요. 그는 이후 재무 상담사의 도움을 받아 자산을 재구성하고 장기 요양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지금은 만약의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망이 생겨서 마음이 한결 편해요. 예전에는 막연하게 돈이 줄어들까봐 걱정만 했는데 지금은 계획을 세우니까 불안이 사라졌어요. 77세 한영희 할머니는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후 재정 문제를 직접 관리해야 했습니다. 남편이 모든 돈 관리를 했기 때문에 저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어요. 너무 막막하더라고요. 지역은행의 시니어 재정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그녀는 기본적인 온라인 뱅킹, 보험 관리, 세금 신고 방법 등을 배웠습니다. 이제는 제 돈을 스스로 관리하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자녀들에게 매번 도움을 청하지 않아도 되니까 자존감도 높아졌어요. 재정 상태는 어떤 방식으로 점검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최소 연 1회 수입, 지출, 자산, 부채 현황을 정리해 보세요.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지출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의외로 여유가 있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장기적 계획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또한 의료비나 장기 요양비를 대비한 보험이나 저축을 점검해 보세요. 이 항목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없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혼자서 하기 힘들다면 전문가 상담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노년층 특화 재무 상담사나 사회복지사의 도움을 받아 맞춤형 재정 계획을 세우세요. 그리고 중요한 고정 지출 보험료, 공과금 등은 자동 이체로 설정하면 실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정 관련 정보를 가족과 공유하여 만약의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섯 번째로 정기적인 건강 검진과 예방적 관리는 필수입니다. 아프면 병원 가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노년기에는 미리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질병은 조기에 발견할수록 치료가 쉽고 비용도 절감됩니다. 반면 정기 검진을 받지 않고 증상이 심해진 후 병원을 찾으면 치료가 어려워지고 비용도 급격히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70대 이후에는 고혈압, 당뇨, 심장병, 암, 치매 등의 위험이 높아지므로 정기적인 건강 검진과 예방적 건강 관리를 통해 건강 수명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미국 국립보건원 NIH 연구에 따르면 75세 이상 노인이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받을 경우 심각한 질병의 조기 발견 가능성이 62% 증가하며 이는 치료 성공률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일본 도쿄 노년학 연구소 연구에서는 예방적 건강관리 정기 검진, 예방접종, 적절한 약물 관리를 철저히 한 노인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응급실 방문 횟수가 45% 적고 입원 기간도 평균 30% 짧았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에서는 75세 이상 노인의 약 60%가 처방받은 약물을 정확히 복용하지 않으며 이로 인한 합병증 위험이 크게 증가한다고 밝혔습니다. 84세 김정호 할아버지는 평생 병원을 잘 가지 않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아프면 그냥 참고 넘기는 게 내 방식이었죠. 하지만 76세에 가족들의 강력한 권유로 종합 건강 검진을 받았고 초기 단계의 대장암이 발견되었습니다. 조기에 발견한 덕분에 간단한 수술과 치료만으로 완치될 수 있었습니다. 정기 검진을 안 받았으면 모르고 지나쳤을 거예요. 지금은 6개월마다 검진을 받고 있고 친구들에게도 꼭 받으라고 권하고 있어요. 최소 연 1회 종합 건강 검진을 받고 6개월마다 기본 검사를 받으세요. 시기 때마다 해야 하는 독감, 폐렴, 대상포진 등 노년층에 필요한 예방 접종을 꼭 맞으세요. 약물 정리함, 스마트폰 알림 등을 활용해 약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정확히 복용하세요. 또한 평소에 몸의 변화를 기록하여 병원 방문 시 의사와 상담한다면 더욱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효율적인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같은 의사에게 진료받아 관계를 형성하면 지속적으로 일관된 건강 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와 긍정적 태도는 정신적 웰빙의 핵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과거의 일들을 떠올리며 후회하거나 건강이나 재정 문제 등 미래에 대한 걱정이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 접어들면 배우자, 친구, 가족과의 이별, 신체 기능 저하, 사회적 역할 축소 등 삶의 여러 변화로 인해 우울감이 찾아오기 쉽습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건강한 노년을 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스트레스 수치가 낮아지고 행복 호르몬이 증가하며 면역력이 향상됩니다. 또한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더 잘 적응하고 삶을 더 만족스럽게 살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 데이비스 캠퍼스 연구에 따르면 매일 감사함을 실천하는 노인은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 수치가 23% 낮고 수면의 질이 향상되며 면역 기능이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버드 대학 긍정 심리학 연구에서는 75세 이상 노인이 하루에 3가지 감사한 일을 기록하는 습관을 8주간 유지했을 때 우울 증상이 28% 감소하고 삶의 만족도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연구에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노인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더 효과적으로 대처하며 주관적인 건강 상태를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즉, 감사하는 마음을 습관화하면 노년기의 불안과 스트레스를 줄이고 삶을 더 활기차고 만족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82세 이명자 할머니는 남편과 사별한 후 깊은 우울감을 겪었습니다. 삶의 의미를 잃은 것 같았고 하루하루가 그저 흘러가는 듯 느껴졌습니다. 심리 상담사의 권유로 감사 일기를 써보기로 했어요. 처음엔 솔직히 감사할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억지로라도 하루에 3가지씩 적다 보니 점점 작은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오늘 날씨가 좋았다는 것, 손녀와 전화 통화를 했다는 것, 맛있는 차 한 잔을 마셨다는 것. 2년간 감사일기를 쓰면서 그녀의 삶은 크게 변했습니다. 지금은 하루를 마무리할 때마다 감사한 일이 떠올라요. 덕분에 더 행복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요. 86세 최종철 할아버지는 80세에 뇌졸중으로 왼쪽 편마비가 왔습니다. 처음에는 절망감에 빠졌지만 재활치료사의 조언에 따라 매일 조금씩 나아지는 부분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루하루가 힘들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어제보다 한 걸음 더 걸었다. 오늘은 단추를 스스로 채웠다 같은 작은 성취의 의미를 두면서 마음이 달라졌어요. 불행한 일에 집중하면 더 불행해지지만 작은 행복을 찾으면 그게 힘이 되더라고요. 현재 그는 가벼운 지팡이만으로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같은 처지의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재활 경험을 나누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막연한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것보다는 감사일기 쓰기를 써보세요. 매일 감사한 일 3가지를 간단하게 적어보세요. 작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생각보다 감사한 일이 많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 오늘도 좋은 하루였다 같은 긍정적인 말로 자기와의 대화를 습관화하세요. 생각만으로 흘려보는 것보다 입으로 내뱉을 때 긍정의 감정이 자신에게 스며드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하루 510분 정도의 간단한 명상을 해보세요. 조용히 호흡을 가다듬고 현재에 집중하는 연습을 통해 내 소중한 마음을 챙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소소한 행복을 주는 작은 기쁨 찾아보세요. 좋은 음악 듣기, 좋아하는 음식 먹기, 자연 감상하기 등 일상 속에서 기쁨을 찾아보면서 나는 그런 사람이었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부정적인 뉴스나 정보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뉴스에 몰입하지 말고 긍정적인 정보에 더 집중하세요. 나의 감정이 부정적인 곳으로 흐르지 않게 조심하세요. 감사는 삶을 바꾸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은 감사의 습관이 쌓이면 삶의 태도가 달라지고 행복이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입니다. 이제 7286세의 노년기를 단순한 쇠퇴의 시기가 아닌 새로운 성장과 의미의 시간으로 바라볼 때입니다. 건강한 신체와 활기찬 정신, 풍부한 인간관계와 지속적인 배움, 경제적 안정과 긍정적인 태도, 그리고 세대 간의 연결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황금기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김영수 할아버지도 이제는 새로운 변화를 시도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가까운 공원에서 산책을 시작하고 오래된 친구들에게 연락해 보기로 한 것입니다. 그가 선택한 작은 변화들이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바꿀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그는 더 이상 남은 인생이 무엇일까? 라는 질문 대신 내일은 어떤 하루를 보낼까? 라는 기대감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노년의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 결정짓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